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경상도 진주마을에는 허경이라는 새로운 목사가 부임을 하였습니다. 허 목사는 아직 혼인은 하지 않았으나 문무를 갖춘 정삼품의 높은 벼슬의 품계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고을 현감과 관리 그리고 양반들까지 모두 나와 허 목사에게 인사를 꾸벅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 영감, 진주에 참 잘 오시었소. 목사께서 불편한 것이 없도록 제가 성심껏 모시겠습니다요. 고맙소 사또. 내 이곳에 언제까지 있게 될 줄은 모르겠으나 참으로 걱정이요. 아니, 목사께서 무엇이 걱정이란 말입니까요? 내 부임 기간 동안 이렇게 외진 곳에서 무엇을 하고 지낸단 말이요. 한양에서 살아온 나로서는 쉬이 적응이 되지 않을 것 같소이다. 그렇다면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외롭지 않게 해드리지요. 허 목사는 외진 진주마을에 내려와 무척 무료하였습니다. 이리야 아랫사람들이 모두 하는 일이니 허 목사는 신경 쓸 게 없었지요. 가끔 사또가 기생집으로 데려가 접대를 해주었으나 허 목사는 그마저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허 목사 취미와는 맞지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허 목사는 집에 있기 너무 무료하여 농부 복장을 하고 마을을 살펴보기로 하였답니다. 진주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궁금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허 목사는 마을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농부들이 일하는 들판으로 가보기로 하였답니다. 아니 그런데 언덕을 넘기 위해 산속 오솔길에 들어서자 웬 처녀가 커다란 소나무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허 목사는 허겁지겁 처녀에게 달려갔지요. 그리고 얼른 밧줄을 끊어 처녀를 바닥에 내려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어째 목을 맨단 말이요? 처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지요. 허 목사는 말없이 울기만 하는 처녀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척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 목을 매려는지 몰라도 처녀의 미모는 천하절색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이제 울음을 그치고 무슨 일 때문인지 내게도 말해보시오. 허 목사의 말에 처녀는 울음을 그치고 허 목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웬 처음 보는 농사꾼 같지 않은 농사꾼이 하나 있는 것이었지요. 어찌 나를 살린 것이요. 괜히 제 일에 끼어들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 모른 채 하고 그냥 가주시오. 아니, 다치다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다친단 말이요? 내가 죽어야 해결되는 일이니 제발 죽을 수 있게 이제 그만 가주시면 안 될런지요. 무슨 사연인지 알기 전까지는 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 허 목사가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처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허 목사도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고 갈 생각을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답답해진 처녀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신지 모르오나 괜히 나 때문에 다쳐도 나는 모르오. 그래, 한번 드러나 봅시다. 나는 아랫마을 사는 순양이라 합니다. 헌데 몇 해 전 흉년으로 쌀 한 톨도 건지지 못하자 아버님께서 마을지주 최진사에게 쌀 2섬을 빌렸지요. 어허, 그래도 그 최진사라는 사람이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요. 그리 쉽게 쌀을 빌려주다니. 여기까지는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한 해가 지나자 빌린 쌀 2섬이 4섬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8섬이 되었지요. 아니, 그렇단 말이요. 어찌 쌀이 곡절로 늘어난단 말이요. 문제는 여기부터요. 아버지가 쌀을 갚지 못하게 되자 최진사는 살 대신 나를 첩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요. 아니, 그것은 쌀 8섬의 처녀를 사겠다는 의미가 아니요. 그러자 아버지는 죽어도 그리는 못한다 하였지요. 그러자 어느 날부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왈패들이 찾아와 당장 쌀 8섬을 한 번에 모두 내놓으라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버지가 왈패들에게 맞아 다리 저는 불구가 되고 말았지요. 아니, 그런 일도 다 있단 말이요. 그럼에도 왈패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쌀을 갚지 못하면 당장 절을 내놓으라 계속 윽박을 지른답니다.
그러니 내가 없어야 왈패들이 찾아올 일이 없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다면 처녀가 죽는다 한들 아직 빚이 남아있으니 왈패들은 아버지를 계속 찾아갈 것이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쌀 2섬을 순순히 빌려준 것도 결국 어린 날을 첩으로 삼을 목적이었지요. 그러니 내가 없으면 최진사는 그깟 쌀 8섬이야 없는 셈 쳐도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지요. 어허, 듣고 보니 그렇구려. 그래서 목을 매려는 것이었구려. 그런데 해결할 다른 방도는 없는 것이요. 다른 방도가 있었으면 이 밧줄을 제 목에 걸었겠습니까? 젊은 처녀 순양이의 말을 들은 허 목사는 순양이가 왠지 너무 안쓰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쌀 2섬이 8섬으로 늘어나 고통받는 것도 억울한 것이었지요. 순양 처녀가 사는 집은 어디요? 제가 사는 집은 어찌 모르시는지요? 혹시 아시오? 지나는 길에 내가 한번 들려볼지도. 저는 아랫마을 끝자락 연못가에 있는 외딴 초가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면 어찌할 것이요? 해결 방도가 없으니 하던 것을 마저 해야지요. 허 목사는 처녀를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허 목사가 가고 나면 또 목을 맨다 하니 처녀만 두고 갈 수도 없었지요. 그렇다고 신분을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진사라 하면 관리 중 하나인데 처녀의 말만 듣고 정확한 조사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덤빌 수도 없는 것이었지요. 내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소. 그러니 나와 같이 갑시다. 싫습니다. 집에 가면 왈패들이 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인데 이젠 저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저들이 내 시신을 두 눈으로 봐야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않을 것이요. 그것이 제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이지요. 완고한 처녀의 말을 듣고 허 목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문을 열었지요. 이렇게 합시다. 이제 잠시 후면 해가 질 것이요. 그럼 나와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고 다음 날이 되어도 왈패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겠소? 순양이는 농사꾼 같지 않는 농사꾼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어설픈 농사꾼의 말처럼 왈패들만 찾아오지 않아도 살만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한 이틀 후에 목을 맨다 한들 오늘 매는 거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소 내려가겠소. 허나 또 왈패들이 찾아와 내가 목을 매거든 그때는 날 막지 마시오. 그때는 그리하겠소. 그리하여 순양이 처녀는 허 목사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묻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야,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것이냐? 내가 오질 않아 걱정이 많았단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잠시 일이 있어 늦어졌어요, 아버지.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어요. 그래, 별일이 없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같이 온 사람은 누구더냐? 오다가 만났는데 묵을 곳이 없다 하여 같이 왔어요, 아버지. 저런 누추하지만 어서 오시구려. 그런데 함자가 어떻게 되시오? 나는 떠돌이 허시라 하오. 아니, 이런 시국에 방랑을 하다니 그래도 허씨는 살만한가 보오. 처녀의 말처럼 아버지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에게 맞아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니 허 목사가 보기에도 무척 안 돼 보였지요. 먼 길을 오느라 배고팠을 텐데 이리 들어와 꽁보리밥이라도 한술 뜨시구려. 순양이 아버지 말에 허 목사는 좁고 작은 문을 넘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쾌쾌한 흙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잠시 후 순양이가 밥상을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꽁보리밥에 시래기 된장국 하나였지요. 찬이라고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허 목사는 꾸역꾸역 보리밥을 모두 비웠지요. 그렇지 않아도 허기가 졌는데 잘 먹었소. 그런데 부녀 단둘이만 사시는 게요. 그렇소. 부인은 왈패들 행패에 충격을 받고 올봄에 세상을 떠났소이다. 아니, 저런, 어찌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요.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오.
순양인의 가족사를 모두 알게 된 허 목사는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어찌 농민들의 삶이 이리도 힘들고 고달픈지, 그리고 힘있는 관리들은 어찌 또 그리도 악랄한지 참으로 요지경 세상을 보는 것만 같았지요. 허 목사는 순양이 아버지와 같이 초가집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지요. 예, 순양아, 오늘은 어찌 왈패들이 오지를 않는 것이냐? 허구한 날똥이 트기도 전에 찾아와 하루 종일 죽치고 행패를 부리더니 오늘은 웬일인가 싶구나. 그러게요, 아버지. 오늘은 정말 뭔 일인가 싶네요. 해가 지도록 왈패들이 나타나지를 않자 순양이와 아버지의 얼굴이 활짝 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니 부녀의 얼굴에 또 수심이 가득한 것이었지요. 예, 순양아, 오늘은 왈패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만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구나. 그러게요. 이렇게 밤만 되면 내일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니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허 목사는 두 사람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두 부녀는 태풍 앞에 놓인 촛불과 같았지요. 자,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니 오늘은 잠이나 푹들 주무시구려. 허 목사의 말에도 부녀의 근심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잠이 드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뜨도록 왈패들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오늘도 왈패들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게 말이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구나. 그러고 보니 허씨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왈패들이 오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자 순양이는 허씨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 이틀 왈패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죽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던 게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순양이는 허씨를 불러 한쪽 귀퉁이로 데려갔습니다. 이보시오, 허씨.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분명 산에서 허씨가 내게 말하지 않았소. 한 이틀 왈패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죽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고. 혹시 허씨가 왈패들을 어떻게 한 것이요? 아니, 산에서 내려와 나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요? 허씨의 말을 들은 순양이는 허씨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허씨는 한 집에 쭉 같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의문점은 가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허씨가 말 안으로 왈패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왈패들이 찾아오지 않았으니 다시 생각해 보시겠소. 이틀간 왈패들이 찾아오지 않자 순양이는 살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날들만 이어진다면 죽을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언제 또 왈패들이 찾아올지 걱정이 된 순양이는 선뜻 말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어제 오늘 이틀간은 내게는 꿈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날이 언제 끝날지 그것이 두렵습니다. 최진사에게 빚을 모두 갚으면 왈패들은 더 이상 찾아올 일이 없을 것이요. 당장 때울 끼니도 부족한데 어찌 8섬이나 되는 쌀을 갚을 수가 있단 말이요. 방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요. 아니, 방도가 있단 말이요. 그렇소.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소. 방도가 있다면 당연히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일 날이 밝거든 묵과 벼루를 구해오시오. 내가 글을 하나 써주겠소이다. 그것을 가지고 최진사를 찾아가시오. 그럼 최진사는 두말 않고 도장을 찍어줄 것이요. 그리하여 다음 날이 되자 순양이는 묵과 벼루를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허씨가 똑같은 글을 2장 써주는 것이었지요. 이걸 가지고 가면 최진사가 2곳에 도장을 찍어줄 것이요. 그럼 한 장을 받아서 가져오면 돼요. 순양이는 허씨가 왠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허씨가 집에 들어오므로 왈패들도 찾아오지를 않고 빚을 갚을 방도까지 찾아주었으니 말이지요. 그리하여 순양이는 허씨가 써준 문서를 들고 최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허씨가 써준 문서를 내밀었지요. 그러자 최진사는 두말 없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진사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한 것이었지요. 그래, 이번에는 틀림없으렸다. 그럼 내년 가을에 꼭 보자꾸나. 하하! 최진사의 웃음을 뒤로하고 순양이는 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허목사는 순양이가 가져온 문서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최진사의 도장이 틀림없이 찍혀 있는 것이었지요. 그래, 최진사가 뭐라 하는 말은 없던가요? 내년 가을에 꼭 보자고 하더이다. 그리고 활짝 웃더이다. 최진사가 그리 말했으면 내년 가을까지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요. 그러니 이제 안심해도 될 것이요. 그럼 내년 가을이 되면 최진사는 또 왈패들을 앞세워 우리를 괴롭힐 것이 아니요.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될 일이요. 그러니 앞으로 1년간은 아무 걱정이 없을 테니 이제 나는 그만 가보리다. 허목사는 뒤돌아가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순양이가 허목사의 손을 잡는 것이었지요. 어디 사는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돌아서는 허목사의 손을 잡은 순양이를 바라보니 순양이의 두 눈이 촉촉히 젖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묻는 것이요? 허씨께서 이대로 가버리면 제가 허씨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요. 나를 어찌 찾으려 하는 것이요? 허씨와 함께 있었던 3일이 제겐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불안에 떨지 않고 온전했었지요. 그러니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허씨를 이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순양이 말에 허목사도 가슴이 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심적 고통이 컸을지 가히 짐작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럼 내가 가끔 찾아와 보면 되겠소. 그리 말해놓고 오지 않으면 나는 어디서 허씨를 찾는단 말이요. 갑자기 순양이 두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허목사도 발걸음이 떼어지질 않는 것이었지요. 허목사는 옷소매로 순양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순양이가 허목사를 버락 끌어안는 것이었지요. 저는 도저히 허씨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일처럼 아버지가 마음 편하게 지냈던 적도 없었지요. 그러니 허씨가 없으면 저도 아버님도 다시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요. 허목사는 무척 난감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지요. 저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요. 허씨 같은 분이라면 지가 서방으로 모시고 살 수가 있을 것 같구먼요. 그러니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셔요. 순양이는 엉엉 울면서 허목사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은데 어찌 나를 서방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요? 최진사도 나를 첩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허씨라고 왜 아니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나와 혼인해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최진사는 돈도 많으니 첩이 되면 순양처녀도 아버지도 풍족하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 떠돌이 같은 나보다야 100번은 나은 게 아니겠소. 최진사의 첩이 되느니 저는 산으로가 목을 매겠습니다. 어찌 세상사가 제물로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생각하시는 게요? 순양이의 두 팔은 허목사의 허리를 감싸고 풀지를 않았습니다. 허목사가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었지요. 일단 내 며칠 더 묵으며 생각해보리다. 그러니 이 팔 좀 풀어주시오. 그제서야 순양이가 두 팔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목사는 그런 순양이가 싫지는 않았지요. 순양이는 효심도 깊고 심성도 착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매력도 있었지요. 허목사도 가슴 한편에는 순양이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허목사는 순양이의 작은 초가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순양이가 허목사의 손목을 잡아 끌고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지요. 허목사는 순양이의 손에 이끌려 가다 보니 예쁜 꽃들이 만발한 들판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순양이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무척 좋아하는 것이었지요. 순양이의 그런 모습이 마치 어린 소녀와 같았습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였지요.
어느새 허목사도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우뚜건이 서 있는 것이에요? 순양이는 허목사의 손을 잡고 꽃길을 달렸습니다. 허목사도 순양이 손에 이끌려 어느새 뛰고 있었지요. 중년인 허목사의 가슴에도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동심으로 돌아가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벼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활짝 웃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가식과 거칠애에 갇혀 항상 포장된 모습만 하고 살았었지요. 헌데 오늘 이 순간 허목사에게는 포장질환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연의 모습이었지요. 그것은 순양이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허목사는 신나게 달리고 웃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소년 소녀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다 순양이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어. 허목사는 깜짝 놀라 얼른 순양이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순양이가 허목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었지요. 달콤한 입맞춤에 허목사도 녹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꽃밭에서는 꽃들이 흔들흔들 춤을 추기 시작하였지요. 소년 소녀의 사랑은 무척 달콤하였습니다. 허목사도 순양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꽃들이 춤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순양이의 치마자락에는 예쁜 빨간 장미 한 송이도 새로 생겼지요. 허목사도 순양이의 빨간 장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양이는 허목사의 팔을 베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하늘에는 뭉게뭉게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떠가는 구름 타고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저 하늘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허목사는 그간 순양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양이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었지요. 순양처녀, 내 이제부터는 그대를 지켜줄 것이요. 그러니 나를 믿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반드시 내 꼭 돌아오리다. 이제는 허씨를 믿어요. 날 버리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들어요. 그러니 다녀오셔요. 난 허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에요. 중년과 소녀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순양이는 허목사를 사랑했고 허목사도 이제 순양이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허목사는 순양이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순양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지요. 돌아서 나오는 허목사는 순양이를 자꾸만 되돌아보았습니다. 순양이도 허목사가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지요. 그렇게 관사로 돌아온 허목사는 상무를 불렀습니다. 왈패들은 어찌하였느냐? 죄다 잡아다 잘 가두어 놓았습니다. 상무는 허목사의 그림자 호위무사였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다 보니 허목사에게는 항상 호위무사가 붙어 다녔지요. 순양이가 목을 매던 날 상무는 허목사와 순양이의 대화를 숨어서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무가 왈패들을 바로 잡아다가 죽사발을 만들어 가두어 놓은 것이었지요. 그래, 최진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았느냐? 최진사는 고을 사또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진사의 뒷배를 사또가 항상 봐주고 있었지요. 이 고을도 부패한 관리들로 가득하구나. 그래, 증자들은 확보가 되었느냐? 일부는 확보가 되었지만 최진사의 부패는 증자를 남기지 않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허목사는 품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순양이가 최진사에게서 도장을 받아온 문서였지요. 문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최진사가 순양이 아버지에게 쌀 2섬을 빌려주었고 2섬이 4섬이 되었고 또 4섬이 8섬이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내년 가을까지 16섬을 갚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까지 16섬을 갚지 못하면 순양이가 최진사에 첩이 된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래서 16섬을 갚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취진사가 싱글벙글 도장을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기고 고리대금업을 한 증자이다. 이거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일망타진을 할갑쇼 목사. 그래, 시작하거라. 허 목사의 명이 떨어지자 상무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사헌부에서 감찰과 관병들이 우르르 내려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사또와 관리들을 죄다 잡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사탈관직당에 옥에 갇히고 취진사는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옥살이를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진주고을이 떠들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또와 취진사에게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사또와 취진사의 형량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살아서는 바깥 구경을 못할 판이었지요. 그 일이 있고 진주고을에는 새로운 관리들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을이 되었지요. 그렇게 부조리를 모두 뿌리 뽑은 허 목사는 다시 순양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떠돌이 농부 복장을 하고 찾아갔지요. 그러자 순양이가 달려나와 허 목사에게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나 빨리 돌아오시는 게요. 그럼 좀 더 있다 올 걸 그랬나 보. 그런 소리 말아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허 씨가 떠나고 없는 사이 마을에는 큰 난리가 났었어요. 최진사가 옥에 갇히고 빼앗겼던 땅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랬소. 그거 참 잘 되었구려. 순양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자 허 목사도 마음이 뿌듯하였습니다. 이제는 순양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우리 집에 허 씨가 오늘 오는 좋은 일만 생기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소. 이제 해결될 때가 되어서 해결이 된 것이겠지요. 순양이 아버지도 오래간만에 활짝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순양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허 씨를 서방으로 삼아 혼인하고 싶어요. 그러니 혼인을 승낙해 주세요. 순양이 아버지도 허 목사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순양이 입에서 폭탄 같은 발언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이야, 어찌 내 생각이 그렇다고 그리 말하면 되겠느냐? 허 씨의 생각도 중하지 않겠느냐? 허 씨가 나이가 많아 고심하던 아버지도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 씨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게 해결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이거 참 쑥스럽습니다. 나이로 보면 아버지 뻘도 될 수 있는데 영체 없게도 따님을 좋아하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허목 사말의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나이가 뭐 그리 중하겠소. 순양이가 돈 많은 최진사라면 학을 떼더니만 떠돌이 허 씨만 보면 그리 좋아하니 애비로서 딸자식이 행복하면 그보다 더한 게 있을까 싶소. 그러니 우리 순양이를 행복하게 해 주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게는 장인어른이 되셨으니 제 절 한번 받으시지요. 허 목사는 땅바닥에 무릎 꿇고 순양이 아버지에게 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신분을 숨기면 안 될 것 같았지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주마을에 파견온 목사요. 뒤늦게 말씀드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면 사또보다도 높은 사람이 아니오. 허 씨가 농담도 할 줄 아시는 구려. 허허. 아버지는 허 목사의 말을 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말이요. 그간은 사정이 있어 말씀드리지 못했을 뿐이요. 허허. 농담은 그만하시고 오늘같이 경사스런 날에 술이나 한잔 합시다. 이제 내 땅도 돌려받았으니 앞으로는 먹고 살 걱정은 없소이다. 하하. 순양이와 아버지는 허 목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농담한다고만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혼례는 진주 목사 관사에서 열렸지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또와 관리들까지 모두 찾아와 축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성대한 혼례식이 열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순양이도 아버지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허씨가 한 마리 빈말이 아닌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성대한 혼례식이 끝나고 신혼방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허씨가 목사란 게 사실이요? 내가 말하지 않았소 목사라고. 그것을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것이요? 네, 말해도 믿지 않은 것은 부인이 아니요. 그래도 진작 말해 주었어야지요. 이제 혼례까지 치렀으니 나는 어쩌란 말이요. 아니, 목사 부인이 싫은 것이요. 난 허씨와 혼인하려 한 것이지 내가 언제 목사 부인이 되겠다 했소. 순양이는 혼인을 물으자며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진정 좀 하시오. 내가 허씨요. 내가 비록 관직을 가지고는 있으나 허씨가 어디 간 것은 아니란 말이요. 참말로 허씨가 맞는 것이지요. 아, 그렇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가 허씨가 아니겠소. 그렇다면 불 끄고 이리 좀 와보시오. 불 꺼진 신혼방에선 꽃밭의 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오늘 보니 일이 커도 되는 것이요. 허씨는 어찌 내게 그리 비밀이 많은 것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이 줄줄 나왔습니다. 허목사는 뒤늦은 혼례를 치르고 얻은 자식들이다 보니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지요. 훗날 허목사는 관직을 그만두고 아이들에게 글 공부와 무예를 가르치며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취공비 집공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걱정한다는 뜻으로 부모가 자식을 애지중지할 때 쓰는 말이지요. 허목사가 관직을 그만둔 이유였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조상 대대로 조정 대신을 지낸 명문 가문의 박대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박대감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지요. 헌데 2명의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막내는 공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수보가, 너는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내 형들은 벌써 대학 논어맹자를 모두 떼었거늘 너는 아직도 수학을 붙들고 있으면 어찌한단 말이냐? 아버님께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허나 책만 펴면 잠이 오니 저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다 부끄럽다.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느니라. 수복이는 아버님의 말을 듣고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자신도 공부를 잘하고 싶으나 책만 펴면 잠이 쏟아지니 공부가 안 되는 것이었지요. 형들은 공부를 잘해 조정에 출사할 것은 명백하였으나 자신은 일말의 가망성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복이는 가문의 수치로 남느니 차라리 죽고만 싶었지요.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수복이는 이렇게 수치스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붓과 먹을 꺼내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들, 이 못난 자식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가문의 먹칠을 하느니 차라리 가문에서 사라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못난 자식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를 남긴 수복이는 괴나리 보찜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걷기 시작하였지요. 마을을 벗어나니 드넓은 들판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들판에는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는 것이었지요. 산천이 이리 아름다우니 내 마음 또한 평온해지는구나. 수복이는 아름다운 들판을 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막히는 삶을 살다가 자유를 얻은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수복이는 아름다운 산천을 감상하며 평온함과 자유를 만끽하였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것이었지요. 배도 고파진 수복이는 묵을 곳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마을 초입에 주막집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배고픔에 너무 반가운 수복이는 주막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수복이는 국밥을 시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서 국밥을 먹던 사내 하나가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지요. 어디 먼 길을 가시는 것이요? 글쎄요, 난 정해진 곳은 없소만 발길 닿는 대로 가는 중이라오. 아, 그러시오. 잘 되었소. 나도 팔도를 유람 중이니 나와 같이 동행하면 어떻겠소? 웬 사내가 동행하자는 말에 수복이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지요. 말동무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소. 그럼 이제 길동무가 되었으니 통성명이나 합시다. 나는 서영춘이라 하오. 나는 박수복이라 하오. 자, 이것도 인연인데 기념을 해야 하지 않겠소? 내가 술 한잔 사리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한자리에 합석하여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이 약한 수복이는 금방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어젯밤 같이 술을 나누던 나그네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져온 괴나리 보찜도 없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주모, 여기 내 괴나리 보찜을 보지 못했소. 보지 못했소이다. 어젯밤 술이 과해 먼저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이 되니 보이질 않소이다. 저런 간수를 잘했어야지요. 눈 감으면 코벼가는 세상에 어찌 그리 허술한 것이요. 어제 나와 같이 술을 나누던 분은 어딜 가신 것이요? 글쎄올시다. 어젯밤 이후로는 나도 보질 못했소. 수복이는 너무 허망하고 허탈했습니다. 길동무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되려 보찜까지 없어져 버렸으니 무척 실망도 큰 것이었지요. 보찜 속에 가진 돈을 모두 잃어버린 수복이는 앞날이 막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밥값과 방값은 어제 치러놓은 터라 주막을 나올 수는 있었지요. 하지만 가진 돈이 없으니 아침밥은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교원영색이로다. 앞에서는 환심을 사고 뒤에서는 어째 도적질을 한단 말이던가. 대감집에서 편하게만 살던 수복이는 세상이 그저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모의 말도 되새겨지는 것이었지요. 세상 사는 게 오죽했으면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을지 감히 상상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복이는 하루 종일 걷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무척 고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름다운 산천도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었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는데 왜 그리 말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산천이 아름답다 한들 배고픔 앞에서는 한낱 산과 들에 불과하지 않은가. 수복이는 홀로 세상에 나와 보니 몰랐던 사실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보다 직접 겪으며 배우는 것이 더 재밌어진 것이었지요. 그리고 삶의 현장을 겪으면 겪을수록 책의 문구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복이는 돈을 모두 잃고 어두워지면 풀밭에 누워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며 잠을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수복이는 농부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 며칠씩 일하며 밥을 얻어먹곤 하였지요. 그렇게 수복이는 농부들 집에 머물기도 하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복이는 외딴집 어느 작은 초가집을 지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초가집은 아주 오랫동안 손을 보지 못했는지 무척 낡고 허름했습니다. 마치 을신연스럽기까지 하였지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복이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그 집에 들어가 보았지요. 누구 계시오? 그러자 흐느끼는 소리만 멈출 뿐 나와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나는 길손이온데 물 한 그릇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잠시 후 방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젊은 처녀가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처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그릇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복이는 물을 받아 마셨지요. 고맙소. 마침 목이 말랐는데 덕분에 목을 축일 수 있게 되었소.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처녀는 눈물만 닦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수복이가 보기엔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지요. 신발도 처녀의 신발 한 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집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수복이는 열린 문틈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자 방 안에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흰천에 둘러싸여져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언뜻 보아 누군가 숨을 거둔 것만 같았지요. 괜찮으니 내게 말해보시오.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처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실은 어머님께서 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저런 큰일을 겪으셨군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것이오? 네, 저 혼자입니다. 수복이는 가슴이 짠했습니다. 모녀끼리 살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니 처녀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알 것만 같았지요. 내가 어머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리다.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구려. 수복이는 죽은 처녀의 어머니를 들쳐 업었습니다. 그리고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묘를 써드렸지요. 그러자 처녀는 어머니 묘지를 붙들고 울음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한낮이 지나고 해가 졌는데도 처녀는 일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지요. 수복이는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동안 모녀 둘이서 살아오다가 한 사람을 보내는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가히 짐작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해가 떨어지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자 처녀의 울음소리는 멈추고 고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기력이 다해 쓰러지고 만 것이었지요. 그러자 수복이는 처녀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눕혀주었지요. 그리고 수복이도 피곤한 나머지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낮이 되어서야 수복이는 눈을 뜨게 되었지요. 배고프시지요? 차린 것은 없으나 세수하고 식사하시지요. 알겠소. 어제는 의식까지 잃었는데 이제는 괜찮은 것이오? 네,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가져온 처녀의 얼굴은 무척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제와는 너무 다른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빈틈이 없을 정도로 뚜렷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잘 깎아놓은 조각과 같았지요. 그러다 보니 수복이의 가슴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복이의 가슴을 뛰게 하는 처녀는 없었지요.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처녀가 수복이는 무척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복이도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던 수복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떠돌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심신이 많이 지쳤구려. 그러니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 가면 안 되겠소? 갑작스런 수복이 말에 은비처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여인 홀로 있는 집에 사내를 드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나 심신이 지쳤다 하니 그럼 쉬었다 가시지요. 고맙소. 그럼 당분간 신세 좀 지겠소이다. 그리하여 수복이는 은비처녀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은 하나뿐이라 어쩔 수 없이 한 방을 쓸 수밖에 없었지요. 아직 시집장가도 가지 않은 처녀 총각이 한 방을 쓰게 되었으니 분위기는 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복이는 은비처녀가 어색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은비처녀를 데리고 들판에 꽃 구경도 가곤 하였지요. 은비처녀,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진데 어찌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 그러니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라오. 노력해보지요. 허나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가슴에 쌓인 아픔까지 사라지진 않는 것이지요. 은비처녀의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느낀 수복이는 은비처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함께하겠소. 은비처녀가 혼자가 아님을 이 몸이 증명해 보이겠소. 그러니 힘내시구려. 은비처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수복이 청년이 같이 해준다 하니 말이라도 무척 고마운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에 각각 홀로 떨어진 외로움을 서로의 포옹으로 달랬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조금 남았던 쌀이 바닥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입니다. 아니, 쌀이 떨어진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이요? 그럼 내일부터라도 내가 나가서 일이라도 하겠소. 그리하여 수복이는 다음 날부터 들에 나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해온 일이다 보니 이제는 곧잘 하는 것이었지요. 여기 일하고 받아온 품삯이요. 일을 끝내고 돌아온 수복이는 한 대 정도 되어 보이는 쌀자루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수복이는 매일같이 나가 일하고 품삯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비처녀가 수복이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벽장 속에서 먼지가 쌓인 책들을 수북히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시던 책들입니다. 그러니 이 책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떠하실지요? 수복이는 꺼내놓은 책들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사서오경뿐만 아니라 귀한 책들이 무척 많았지요. 아니, 아버님께서 이런 책을 보셨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수복이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이런 책을 보았단 말이요. 아버님은 성균에서 유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 당시 아버님은 주상전하의 어명으로 비밀리에 연구하는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명행사를 하셨지요. 그로 인해 주상전하께서도 크게 노하셨다 들었지만 주상전하께 없어도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구려.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게구려. 수복이는 은비처녀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어머님까지 세상을 떠나 은비처녀 홀로 남았기 때문이었지요. 한참을 가슴 아파하던 수복이가 은비처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 책을 내어주는 이유가 있어? 수복님은 충분히 글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글 공부를 하시어 과거를 응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비처녀의 말에 수복이는 무척 당황스런 것이었습니다. 책만 펴면 잠이 오는 바람에 집에서도 공부를 못해 집을 나왔기 때문이었지요. 글쎄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책만 펴면 잠이 오는 바람에 책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떠실지요? 은비처녀 말에 수복이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양반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 남의 농사일이나 거두며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수복이는 낮에 일하고 돌아와 큰 맘먹고 소학을 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글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경험한 것들이 책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지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을 보는 게 재미가 있어지는 것이었지요. 이제 책이 보이요. 은비처녀 덕분에 내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 그날부터 수복이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글자가 나올 때면 무척 답답한 것이었지요. 아유 답답하여라. 내가 그동안 공부하지 못한 게 여실히 드러나는구나. 수복이의 한탄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은비처녀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지요? 내 그동안 소학도 떼지 못하다 보니 모르는 글자가 너무 많구려. 어디 어떤 글자를 모르시는지요? 은비처녀는 수복이가 모르는 글자를 보고 그 글자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수복이가 물었지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글을 어찌 하시는 게요? 아버님께 배웠습니다. 또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글이 나오시거든 말씀해 주셔요. 아니 글을 어디까지 하시는 게요? 이곳에 있는 책은 모두 떼었습니다. 은비처녀 말에 수복이는 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인, 아니 그것도 처녀가 학식이 높은 학자들이나 볼 법한 책들을 모두 떼었다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것이 정말이요.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구려. 수복이는 은비처녀에게 또 감탄을 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수보기가 공부하다 글자는 알아도 뜻을 모르면 은비처녀는 막힘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은비처녀의 학식이 높은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시작된 수보기의 공부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모르는 글은 은비처녀에게 배워가며 어느새 대학을 넘어 논어맹자도 넘어섰지요. 그렇게 글 공부에 매진한 수보기에게는 또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 글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넘었구려. 올해는 과거 시험이 있는 애니 시험을 한번 치러볼까오. 잘 생각하시었습니다. 시험장에서 긴장에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과거는 통과하실 것이옵니다. 은비처녀에게서 글을 배운 수보기는 어느새 웬만한 학자들보다 높은 학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그럼 한양에 다녀오리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잘 견뎌주길 바라오. 제 걱정 마시고 과거 생각만 하세요.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었지만 서로 같이 있는 순간만큼은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지요. 만난 지 3년 만에 처음 떨어지는 두 사람은 서로 떨어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과거 보러 떠나는 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 놓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수보기는 한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떼고 뒤돌아보고 또 한 걸음 떼고 뒤돌아보고 눈에서 은비처녀를 놓을 수가 없었지요. 은비처녀도 과거 보러 떠나가는 수보기를 보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수보기를 눈에 조금이라도 더 담으려고 눈에 먼지가 내려앉아도 눈을 깜박이지조차 않았지요. 그렇게 수보기는 은비처녀의 눈에서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은비처녀는 방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한편 한양에 당도한 수보기는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제를 본 수보기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바로 은비처녀가 가르쳐준 예문 10개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수보기는 과거 시험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명단을 보니 수보기의 이름이 붙어 있었지요. 그것도 장원이었습니다. 수보기는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멸시를 받았었는데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기 때문이었지요. 수보기는 자신을 이끌어준 은비처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은비처녀는 하늘이 보내준 은인과 같았지요. 수보기는 집을 나온 지 7년 만에 한양에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아버님 앞에 서도 되겠다는 생각에서였지요. 아버님, 절 받으시지요. 수보기가 장원급제했다는 말에도 아버님은 기뻐하는 내색이 없었습니다. 이번 과거에서 장원은 장남이길 바랬던 탓이었지요. 집 나가 7년 만에 돌아온 수보기가 아버지는 탐탁치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 때문에 내 형이 장원을 놓친 꼴이 아니냐. 쯧쯧. 형들도 수보기 때문에 장원을 놓쳤다며 수보기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양집에 있는 동안 수보기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지요. 수보기는 장원급제자로 의금부 종사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보기는 가족들의 냉대를 뒤로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다시 집을 나왔지요. 그리고 은비처녀가 있는 곳으로 말 타고 달려갔습니다. 이번 과거에서 장원이 되어 의금부 종사관으로 임명을 받았소. 이게 다 은비처녀 덕분이요. 감축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제 덕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이는 모두 수복님께서 열심히 공부한 덕이지요. 수보기는 은비처녀를 꼭 안았습니다. 수보기 두 눈에는 눈물도 맺혀 있었지요. 자신을 실패자로 알고 집을 나와 떠돌이 생활을 하던 자신을 과거를 볼 수 있게 하고 지금의 종사관까지 되게 이끌어준 것이 바로 은비처녀였기 때문이었지요. 은비처녀, 나와 혼인해 주시오. 그리고 나와 같이 한양으로 갑시다. 수보기의 청혼에 은비처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인 자신을
혼자 있지 않게 만들어준 게 수복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청혼까지 받으니 가슴이 벅찼던 것이었습니다. 내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소. 평생 혼자 있게 두지 않겠다는 약속 말이요. 그러니 이제는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요. 은비처녀는 수복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것이었지요. 수복이는 그런 은비처녀를 가슴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독대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둘만의 혼례를 올렸답니다. 이로써 우린 이제 부부가 된 것이요. 내 평생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이요. 그렇게 부부가 된 수복이는 은비처녀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지요. 허나 아버님과 형님들은 수복이의 인사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 부인이라 하는 것이냐. 보기 싫으니 집에서 썩 나가거라. 아버지는 수복이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집에서는 단 하루도 살 수도 없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수복이는 한양 변두리에 작은 기와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은비처녀와 가정을 꾸렸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금부의 종사관이 된 수복이는 새로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위직 관료들의 비리 사건을 맡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 은비아버지의 사건과도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복이는 지난날의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지요. 그러다 보니 정황상 사건을 조작한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종사품의 명의장군이 은비아버지의 사건을 위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복이는 명의장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명의장군의 뒷배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은비아버지 죽음과 자신의 아버지가 연루되어 있는 것이었지요. 수복이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조사하면 결국 아버지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고, 조사를 중단하면 은비 아버지의 억울함을 영영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한참을 고심하던 수복이는 종사관에 임명될 때 하던 맹세를 떠올렸습니다. 한치의 부정함도 밝혀내야 하는 것이 종사관의 책임과 의무였다. 그 대상에는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맹세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 수복이는 종사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사를 계속하였지요. 그렇게 몇 달간 조사를 마친 수복이는 어느 암자의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인간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 없어 부처님을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번민이 있어 찾아온 것이오. 제가 이번에 조사한 사건에는 두 분이 연관되어 계십니다. 한 분은 저희 아버님이고 한 분은 저희 장인어른이시지요. 그런데 그게 어찌 되었다는 것이오. 저의 아버지가 장인어른을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이 사건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인간의 생각으론 도저히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허, 불자께서는 천륜과 정의 사이에서 번뇌가 크시군요. 허나 천륜은 하늘의 뜻으로 저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정의도 저버릴 수가 없는 노릇이지요. 하여 천륜과 정의 사이에서 답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님의 조언을 듣고 수복이는 고심이 많았습니다. 천륜과 정의 사이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려울 때마다 항상 부인에게 조언을 구하던 수복이도 이번 일만큼은 부인과 상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동안 부인이 겪게 될 부담과 상처가 컸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바로 10년 전 자신이 최종 승인한 성균관 대사성과 선생 사건 자료가 안방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는 사건 자료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는 주상의 밀서도 함께 있는 것이었지요.
주상의 밀서를 본 아버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상이 자신들을 쳐내려 대사성을 통해 밀서를 내렸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밀서의 내용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명나라에서 금지하는 천문학을 완성하는 것이었지요. 조선에 맞는 천문학을 완성하여 농민들의 농사를 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나라의 눈을 피해 대사성에게 밀서를 내렸던 것이었지요. 이제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수보기의 아버지는 침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상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밀서를 내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10년이 지난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었지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명지장군을 통해 대사성과 선생을 죽인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보기 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수보기 아버지 박대감은 사람을 시켜 대사성과 선생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를 시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사성의 가족들은 모두 죽고 없었으며 선생의 딸만 하나 살아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그 딸이 자신의 막내 며느리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사성과 선생의 묘를 찾아가 뒤늦은 사죄를 하였지요. 미안하오. 내 잘못된 판단으로 그대들이 이승을 떠나게 되었구려. 내 100번을 죽어도 이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 내가 죽어 저승에 가거든 날 용서하지 마시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주상께 사직의사를 밝히고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보기와 며느리 은비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네, 그동안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나도 이제 내 잘못을 깨닫고 반성을 많이 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아버지는 이제서야 수보기의 그릇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사성의 사건 자료는 수보기가 가져다 놓은 게 틀림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수보기의 현명한 처신에 아버지도 크게 감동한 것이었습니다. 수보기는 아버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게도 맺힌 한을 풀어주게 되었으니 수보기의 처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가 있었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막내 며느리 은비에게 무척 잘해주었습니다. 친자식 친딸보다도 막내 며느리를 더욱더 챙기는 것이었지요.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값을 은비에게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보기 또한 장남보다도 더 아껴주는 것이었지요. 아버님, 아버님의 크신 사랑에 이 몸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은비는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변화에 너무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내가 내게 지은 죄가 너무 크구나. 언젠가는 내가 내게 말해주겠지만 지금은 내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니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리하여 수보기와 은비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세들도 태어나 아버지를 능가하는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답니다. 옛말에 자위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숨긴다는 뜻으로 자식이 타인을 위해 아비의 나쁜 일을 숨기는 것처럼 부자간의 천륜을 일컫는 말이지요. 수보기는 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게 하였으며 또한 장인어른의 한을 풀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천륜과 정의 사이에서 답을 찾은 것이었지요. 비록 아버지가 옥사에 갇혀 죄값을 치르지는 않았으나 평생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게 되었으니 이 또한 무거운 죄값이 아닐런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쁘기로 소문난 옥녀라는 젊은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땅 한 뼘 없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호라비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옥녀를 볼 때마다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양귀비도 울고 갈 미모를 가진 옥녀가 부잣집 양반의 여식으로 태어났다면 호강하며 잘 살았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옥녀가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는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예, 옥녀야. 이 아비가 내게 정말 미안하구나. 가난한 이 아비를 만나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런 말씀 마셔요, 아버지. 지는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그것으로도 좋아요. 그렇게 옥녀는 가난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던 옥녀에게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힘내셔요.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야지요. 내게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짐이 되고 말았구나. 그런 말씀 마셔요, 아버지. 어서 쾌차하시어 후를 털고 일어나셔야지요. 옥녀는 병들어 누워있는 아버지가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아버지 병간호를 하였지요. 허나 돈이 없어 의원은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흰죽을 끓여주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옥녀는 가슴 아파하며 아버지 병이 하루빨리 낫기를 바라고 또 바랐지요. 아니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이유로 땅지주 최부자가 땅을 회수해 가버린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옥녀는 농사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아버지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옥녀는 무척 난감한 것이었지요. 천지신명이시여. 저의 아버지가 하루빨리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옥녀는 장독대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매일같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두운 밤 딸을 바라보며 아버지 몸이 하루빨리 낫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를 하고 또 하였지요. 아버지는 몸져 누워 있고 농사지을 땅마저 없어졌으니 옥녀는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옥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울고 또 울 뿐이었지요. 옥녀 집에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총각 두보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이 늦은 밤에.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마음고생이 많지. 쌀 떨어질 때가 되었을 것 같아서 쌀 좀 가져왔어. 그래, 고마워. 마침 쌀이 뚝 떨어져서 아버지 흰죽을 어떻게 끓여드려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어. 옥녀야,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야 해요. 너는 혼자가 아니오. 내가 어떻게든 너를 지켜줄 것이구먼. 두보기 말에 옥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옥녀가 힘들 때마다 항상 두보기가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두보기네도 형편이 넉넉치가 않다 보니 아버지 약값은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녀 부녀가 배곰지 않을 만큼만 해줄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보기는 옥녀 집에 쌀이 떨어지기 전에 항상 쌀을 채워주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녀 집에 있느냐? 갑자기 땅지주 최부자가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어쩐 일이신갑요, 최부자 나리. 그래, 아버지 건강은 어떠하느냐? 아버지는 아직 차도가 없으시구먼요. 그러느냐? 내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으니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긴 하였다만 내가 걱정이 되어 한번 와봤느니라. 그래, 어디 살만은 하느냐?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요. 그렇단 말이냐? 이미 쌀이 떨어져도 벌써 떨어진 것이 아니더냐? 두보기가 조금씩 식량을 보태주고 있어서 입에 풀칠은 하고 있구먼요. 어허, 그랬단 말이지. 그래,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다음에 다시 들려보마. 그렇게 말을 마치고 최부자는 부채를 펄럭이며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최부자의 표정이 뭔가 찜찜한 것이었지요. 최부자가 돌아가고 며칠 후 두보기가 옥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빈손으로 오는 것이었지요. 옥녀야, 미안해서 어떡하노. 앞으로 내게 쌀을 줄 수가 없게 되었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며칠 전 갑자기 최부자 나리가 찾아와서 더 이상 땅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농사지을 땅도 없게 되었어. 두복이 말을 들은 옥녀는 며칠 전 최부자가 다녀간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최부자 나리가 내게도 찾아왔었어. 그래 찾아와서 뭐라 했어? 아버지 건강을 묻고 밥은 먹고 사느냐고 물었어. 그래서 뭐라 했어? 두복이 너가 쌀을 조금씩 주어서 입에 풀칠을 한다고 했어. 옥녀의 이야기를 들은 두복이는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최부자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확인된 게 없다 보니 두복이도 무어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복이가 준 쌀도 떨어지고 먹을 게 없게 되자 옥녀는 무슨 일이라도 찾아보려 하였습니다. 헌데 추수도 끝나 품삯이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 죽도 끓여줄 수 없게 된 옥녀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부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옥녀 있느냐? 어쩐 일이신가요? 그래, 아버지는 좀 차도가 있느냐? 아직 차도가 없으십니다. 그러느냐? 그럼 밥은 좀 먹고 사느냐? 쌀떡도 바닥나고 먹을 게 하나도 없구먼요. 그러자 최부자는 뭔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신중하게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살고 너도 살 길이 있긴 하다만. 아니 그것이 무슨 일인가요? 최부자는 또 잠시 뜸을 들이고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첩이 되기만 한다면 내 아버지는 내게 장인이 되는 것이니 내가 의원을 붙여 돌봐줄 수는 있느니라. 최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옥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든 최부자의 첩이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래, 갑자기 이런 말을 듣게 되어 너도 많이 놀랐겠지? 허나 잘 생각해 보거라. 내 아비가 살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니 신중히 잘 한번 생각해 보거라. 최부자는 그 말을 남기고 또다시 부채를 펄럭이며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옥녀를 점 찍어 놓고 있던 최부자는 옥녀의 아버지가 병들어 눕자 곧바로 땅을 회수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옥녀를 돕고 있는 두복인의 땅도 회수하여 옥녀를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한 것이었습니다. 최부자가 돌아가고 옥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애도 사랑도 한 번 안 해봤는데 갑자기 첩 소리를 듣고 옥녀는 너무 슬펐지요. 하지만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살리려면 첩이 되는 길밖에 다른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옥녀는 울고 또 울었답니다. 왜 이렇게 구슬피 우는 거야? 옥녀가 장독대에서 훌쩍이며 울고 있자 두복이가 쌀 한 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두복이를 본 옥녀는 두복이 품에 쓰러져 엉엉 우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옥녀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두복이는 옥녀를 가슴에 안고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옥녀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돕지 못하고 있는 두복이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탄스러웠답니다. 그러다 보니 두복이도 가슴이 너무 아픈 것이었지요. 어제 최부자 나리가 찾아왔었어. 울음을 그친 옥녀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그랬어? 최부자는 뭐라 하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며 나보고 첩으로 들어오래. 옥녀의 이야기를 들은 두복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좋아하면서도 아직 좋아한단 말도 못했는데 최부자가 먼저 나선 것이었지요. 그것도 최부자는 돈이 많아 옥녀의 아버지를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새 두복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두복이의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 장독대에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한참을 울던 두복이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그거 잘 되었네. 그리하면 아버지는 의원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테니 병이 나으실 수 있을 거야. 두복이는 그리해야만 아버지도 살리고 옥녀도 고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복이의 가슴은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것이었지요. 내가 그리해도 괜찮은 거야?
두복이는 선뜻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옥녀의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는 없는 것이었지요. 우선 아버지부터 살리고 봐야 되지 않을까? 눈물을 닦으며 두복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옥녀도 소리내 엉엉 우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두 사람 모두 두 눈이 퉁퉁 붓고 말았지요. 또 며칠이 지나 최 부자가 다시 옥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신중히 생각은 해보았느냐? 내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허나 먼저 아버님 치료를 해주세요. 그리하여 아버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면 그때 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옳거니 잘 생각했다. 내 당장 의원부터 부르마. 그날 곧바로 최 부자는 의원을 불러 옥녀 아버님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원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아버지는 달포도 안 되어 기력이 점점 회복되는 것이었지요. 예, 옥녀야, 돈이 어디서 의원을 부른 것이냐? 기력이 돌아온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옥녀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어서 말해보거라.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 아버지가 꼬치꼬치 묻는 바람에 옥녀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리 할 수는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첩이 된단 말이더냐? 다 이 못난 아비 때문이다.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시어요. 저는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첩이 되면 최 부자나리께서 책임지고 아버지를 돌보신다 약조했어요. 아이고 얘야, 내가 언제 호강하기를 바랬더냐?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더냐? 아버지의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옥녀는 최부잣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부잣집 마당에서는 조촐한 혼례식이 치러졌지요. 혼례식에서 아버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옷소매가 축축해지도록 아버지의 눈물은 멈추질 않았지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담장 밖에서 혼례식을 보고 있던 두복이의 눈에도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것이었지요. 두복이는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옥녀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며 두복이는 가슴을 치고 또 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두복이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옥녀가 최부잣집 첩으로 들어가자 두복이는 그 길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로 향하고 있었지요. 두복이는 옥녀를 지키지 못한 못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절벽 꼭대기로 올라가 이승을 떠나려고 하였지요. 옥녀를 잃은 두복이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자신도 없었지요. 두복이는 산 꼭대기로 향하면서도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웬 거짓골을 한 노승 하나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이복의 젊은이, 내가 며칠을 먹지 못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먹을 것 좀 있느냐? 두복이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지는 먹을 게 없구먼요. 아니, 내 놈은 부모도 없느냐? 어른이 배고파 죽을 것 같으면 냉큼 달려가 먹을 것을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 두복이는 노승의 환한 성화에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지가 얼른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오겠습니다요. 두복이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챙겨 다시 산으로 달려갔지요. 아니 그런데 노승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두복이는 소리쳐 노승을 불러보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불러봐도 노승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두복이는 노승 찾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산 꼭대기로 향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이번에는 웬 건장한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건장한 사내는 숨은 쉬고 있었으나 의식이 없었습니다. 보아하니 여기저기 타박상이 큰 것으로 보아 절벽 위에서 떨어진 것 같았지요. 그러자 두보기는 다친 사내를 두고 혼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내가 깨어날 때까지 옆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니 사내가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요? 사내 목소리에 꾸벅꾸벅 졸던 두보기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산중턱이요. 어쩌다 일이 크게 다치신 게요? 사냥 나왔다가 한밤중에 길을 잃고 절벽에서 떨어졌다오. 저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며칠 만에 깨어난 것이요? 내가 본 것은 어제이니 그 전에 떨어졌다면 며칠은 되지 않았겠소. 그렇구려. 그런데 먹을 것 좀 있소이까. 정신이 드니 무척 허기가 지는구려. 두보기는 노승을 주려고 가져온 삶은 고구마를 꺼내 주었습니다. 아이쿠 고맙소. 그런데 밤새 날 지키고 있었던 것이요? 이곳은 산짐승들도 많은데 의식도 없는 사람을 어찌 두고 갈 수 있겠소. 고맙소.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구려. 건장한 사내는 두보기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던 중이었소? 아니요, 그냥 지나던 중이요. 그럼 내 다리가 부러진 것 같으니 날 좀 업고 내 집에 데려다 줄 수 있겠소? 그러지요. 그 다리로는 걸을 수도 없을 것 같으니 내가 업어드리겠소. 그리하여 두보기는 건장한 사내를 업고 사내가 알려주는 대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커다란 기와집을 가리키며 사내가 말했지요. 이 집이여, 이리로 들어가 주시오. 그리하여 두보기는 커다란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머슴들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도련님, 이게 다 무슨 일이신감요? 대감께서 도련님 걱정이 크십니다요. 소란 떨지 말거라. 그리고 이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니 별채에 묵을 수 있게 해주고 지내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거라. 그리하여 두보기는 커다란 기와집 별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대궐 같은 기와집을 처음 본 대보기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별채로 여종들이 밥상을 가져왔는데 진수성찬을 차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배가 고픈 두보기는 처음 본 진귀한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푸짐한 저녁을 맛있게 먹은 두보기는 피곤해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건장한 사내가 목발을 짚고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잘 주무시었소. 뭐 불편한 것은 없었소. 덕분에 잘 잤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려. 나는 5위 도총부의 이역수 장군이요.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요? 나는 두복이라 하오. 그럼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봐도 되겠소? 나는 농사짓던 농사꾼이요. 그럼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요? 그렇소. 지주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 전에 지주가 땅을 도로 가져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소. 그리 되었구려. 이 장군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군에 들어올 생각은 없소? 만약 군에 들어오면 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리다. 이 장군의 말에 두보기는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승을 떠나려 했던 것도 사랑하는 옥녀 생각에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지요. 허나 군에 들어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옥녀를 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일자무식이요. 그러니 군에 들어간들 일반 병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요. 그것은 걱정을 하지 말구려. 내가 글도 가르쳐 줄 것이고 무예도 가르쳐 줄 것이요. 그리고 장군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드리리다. 이 장군의 말에 두보기는 흥미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만 해준다면 한번 해보고 싶소. 두보기는 옥녀를 잊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헌데 장군이 될 수 있도록 끌어준다 하니 그것도 좋은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두보기는 이 장군 밑에서 글도 배우고 무예도 익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옥녀를 잊기 위해 죽어라 공부하고 무예를 쌓았지요.
낮이고 밤이고 두보기는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두보기는 일취월장해 있었지요. 그런데 두보기는 옥녀가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가슴에서 옥녀가 사라지질 않는 것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두보기는 미친 듯이 훈련하고 공부하였답니다. 한편 최부자의 첩이 된 옥녀는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최부자가 다녀가고 나면 홀로 방에 남아 눈물을 흘렸지요. 첩이 되어 아버지는 살릴 수 있었으나 두보기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보기에게 표현은 못했지만 옥녀는 두보기를 가슴에 묻고 있었지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곁을 지켜준 두보기를 옥녀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면 밤마다 달을 바라보며 두보기가 그리워 눈물을 흘렸지요. 내님도 저 달을 보고 있겠지. 미안하고 미안해. 너를 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을 저 달님은 알고 있을까? 그렇게 옥녀는 두보기를 생각하다 잠이 들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아버지 건강이 좋아진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만 했지요. 옥녀는 그 때문에 살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최부자가 천하절색 양귀비 같은 첩을 얻었다는 소문은 금세 퍼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또며 권세 있는 양반들까지도 옥녀를 보려고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최부자는 자랑하듯이 옥녀를 불러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의기양양한 것이었지요. 이 사람, 어디서 이리 예쁜 첩을 들인 것이야? 그야 이게 다 내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지요, 사또. 이복에 며칠 후면 한양에서 병판대감께서 내려오실 것이네. 그러니 이참에 자네도 점수 좀 따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병판대감이라면 지금 조정에서 실세 중에 실세가 아닌지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내가 어찌 점수를 딸 수 있는 것이요, 사또. 병판은 호걸이시네. 그러니 천하절색 자네 첩을 바치면 병판께서도 무척 흡족해 하실 것이야. 아니 그렇단 말인가요? 그럼 나도 이참에 벼슬자리 하나 꿰찰 수 있단 말인가요? 아, 그야 당연하지 않겠나. 허나 나도 자네를 병판께 인사시켜 드리려면 나도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사또나리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지가 얼른 들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자네 첩을 병판께 보내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보면 좋을 듯 하구먼. 사또의 말에 최부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 벼슬이 달린 일인데 그까짓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하여 최부자는 사또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옥녀를 안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옥녀를 본 사또는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천하절색이로다. 어디 보자. 내 곁에 가까이 와보거라. 사또는 입이 찢어져 옥녀를 이리저리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지요. 옥녀는 최부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를 최부자가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의 건강은 회복되었으나 농사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부자가 보내주는 곡식으로 아버지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 옥녀는 최부자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또가 옥녀와 보낸 소문은 삽시간에 또 양반들 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세 있는 양반들도 최부자를 찾아와 옥녀와의 하룻밤을 청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최부자는 권세 있는 양반들에게 잘 보일 요량으로 옥녀를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반과 관리들은 서로 만났다 하면 온통 옥녀 이야기뿐이었지요. 양귀비 뺨치는 천하절색 옥녀를 품어본 사람들은 무슨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옥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살아있어야만 아버지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닌 옥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옥녀라는 아이로구나.
내 너에 대한 평판은 이미 들었느니라. 보면 볼수록 참으로 천하절색이로다. 양귀비도 울고 갈 인물이 아니더냐. 허허. 한양에서 내려온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병판대감은 옥녀를 보고 감탄 또 감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같은 인물이 이런 시골에 있기는 참으로 아깝구나. 내 너를 한양으로 데려가마. 그리하여 병판대감은 옥녀를 한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한양으로 돌아온 병판대감은 조정 대신들과 술자리를 자주 열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녀의 소문을 들은 대신들은 옥녀를 보자며 아우성이었지요. 그러자 옥녀를 본 난다긴다 하는 조정의 대신들조차도 옥녀에게 첫눈에 빠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판대감에게 옥녀와의 하룻밤을 청하는 것이었지요. 어허, 이 사람들 무슨 소리들 하는 것인가? 꽃은 꺾는 게 아닐세. 예쁘다고 탐난다고 꺾는 순간 그 꽃은 이미 꽃이 아닌 것이네. 시들어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 아름다운 꽃일수록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지. 병판은 옥녀를 한 번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옥녀의 자태가 너무 아름다워 그 모습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한양바닥에서도 양귀비가 환생에 돌아왔다는 소문은 쫙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녀를 보려는 대신들과 권세 있는 양반들이 끊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병판대감은 끝까지 옥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옥녀가 한양의 병판대감 집에 온 지 몇 해가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판집에 이혁수 장군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어서 오게 이 장군. 그간 잘 계셨는지요? 자네들 덕분에 나야 잘 지내고 있다네. 그런데 같이 온 장수가 자네가 말한 그 장수인가? 그렇습니다, 대감. 이자는 두복이라는 장수인데 무척 성실하고 무예도 출중하여 대감께서 훗날 크게 쓰실 수 있는 인물이지요. 어허, 자네가 그리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 내 어찌 그냥 말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대장군 자리가 비었으니 약속한 대로 자네가 대장군 자리를 맡아주시게. 그리고 자네가 아끼는 저 두복이 장수는 자네가 장군으로 임명하여 자네 자리를 맡기면 될 것이네. 그럼 병판대감의 뜻을 받들어 그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 발걸음을 하였으니 오늘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잔하세나. 그리하여 병판대감과 이장군 그리고 두복이는 술자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다 보니 두복이는 소변이 마려운 것이었지요. 그럼 두 분께서는 계속 술잔을 기울이시지요. 저는 잠시 볼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요. 두복이는 소변이 마려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다시 돌아가려는데 마당 한켠에 웬 여인이 달을 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달빛에 비친 여인이 왠지 낯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옥녀를 닮은 아름다운 여인 같았지요. 그리하여 두복이는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달빛이 참으로 슬퍼 보이는구려. 두복이 소리에 여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두복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달을 바라보던 여인이 옥녀가 아니겠습니까? 두복이를 본 옥녀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는 옥녀가 아니야. 아니 두복이 내가 이곳은 어떻게 온 것이야? 이번에 나는 장군이 되었어. 그래서 병판께 인사드리러 온 것이야. 아니 정말이야? 내가 장군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그리 되었어. 그런데 너는 잘 지내고 있는 것이야. 두복이가 장군이 되었단 말에 옥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복이도 옥녀가 병판대감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두 사람은 반가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고 말았지요. 서로 좋아했지만 서로가 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 사랑한단 말도 못했었지요.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가슴에만 간직한 채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무탈하게 잘 있는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속으로 안도를 하였지요. 그동안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서로가 서로를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또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두복이는 대장군을 따라 군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이혁수 대장군이 부르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정진하느라 고생이 많았네. 내 특별히 휴가를 줄 터이니 고향 마을에 다녀오시게. 아직 병영에 할 일도 많은데 나중에 다녀오겠네. 아니네. 이미 내 모두 지시해 놓았네. 그러니 자네는 고향에 다녀오도록 하게나. 그리하여 두복이는 말 타고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두복이를 반기는 것이었지요. 시골 마을에서 장군이 나왔으니 마을에서는 경사가 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옥녀가 고향 마을에 와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옥녀야, 어떻게 된 것이야? 언제 왔어? 나도 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재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두 사람만 남게 되었지요. 그런데 병판대감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알고 있어? 응, 알고 있어. 그럼 아버지 보러 잠시 들린 것이야? 아니야, 아주 내려온 것이야. 아니 정말이야. 어떻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야? 그날 병판대감 집에 같이 왔던 대장군이 며칠 후에 날 찾아왔었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것을 우연히 보고 어떤 사이냐고 물었어. 그래서 뭐라 했어? 사실대로 모두 말해주었어. 그리고 며칠 후 병판대감께서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너와의 관계를 묻더라고. 그래서 서로 좋아했지만 처지 때문에 말도 못했다고 말했지. 그 후로 몇 달이 지나니 병판대감께서 다시 부르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조사를 해보니 내가 억울하게 되었더구나. 그리고 최부자 놈이 사또를 등에 업고 마을의 땅을 죄다 뺏었더구나. 그리하여 친한 버신 형판을 통해 사또와 최부자 놈을 모두 옥에 가두었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고 고향 마을로 내려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 거라. 그리하면 새로운 사또가 최부자에게서 빼앗을 땅을 내게도 나눠줄 것이다. 그리고 내려가 있으면 두복이도 다시 만날 수 있느니라. 병판대감께서 이리 말씀하셔서 내려올 수가 있었어. 그리 되었구나. 이 장군이 또 우리를 도운 것이야. 그리하여 자유를 얻은 옥녀와 장군이 된 두복이는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지요. 두복이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옥녀를 잃지 않을 것이라 맹세하고 또 맹세를 하였답니다. 옥녀야,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것이야. 내 목숨 바쳐 널 지키겠어. 오랫동안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말인데 널 사랑하고 있어. 나와 혼인해 주지 않을래? 옥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자신도 사랑했던 두복이에게서 드디어 듣고 싶었던 말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옥녀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지요. 내가 널 지키지 못한 탓이니 지난 날은 너의 탓이 아니야. 그러니 이제 모두 잊고 앞으로 부모님들과 우리만 생각하자. 너 없이는 이제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 옥녀는 두복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복이도 그런 옥녀를 꼭 안아주었지요.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고향 마을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군인 두복이와 부인이 된 옥녀 사이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이들도 여럿 있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장군이신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어머니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두복이와 옥녀 그리고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말에 천우신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는 말로 극적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때 쓰는 말이지요. 두복이와 옥녀처럼 바르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늘도 돕고 신도 돕지 않을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